안녕하세요.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황일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책에 그 신용관리사 시험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97년도 말에 IMF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98년도 이때는 엄청나게 국가 경기가 어려웠고 그런 상황에서 이 소위 말하는 부실채권이라고 하는 게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처리를 하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사채업자나 대부업자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가지고 불법 추심의 문제가 많이 만연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도권 내로 좀 수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신용정보회사 이런 것들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도 이제 크게 부각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신용관리사 이런 사람들도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용관리사를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그 제도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신용관리사 시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험이란 게 들어왔고, 이게 이제 이후에 그 국가공인을 취득하게 되고 또 학점 인정도 받게 되고 이거 14학점 들으면 학점 인정 되잖아요. 그런 이제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학점 인정을 하게 된 이유도 우리가 이제 그 실제 그 나중에 인생을 살면서 이런 채권 채무 관계에 한두 번 정도는 다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상식으로서도 알아둬도 좋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이제 시험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신용관리사 시험이 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용관리사 시험을 도대체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일단 주관식 시험이 아니라 객관식 시험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 시험 공부 방법을 문의를 많이 하시니까,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처음에 이게 이제 그 객관식 시험이죠. 자, 객관식 시험이다. 객관식 시험은 어때요? 일단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요. 반드시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암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한 번 읽고 됩니까? 안 되죠. 반복이 필요해요. 반복.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 확보가 필요하고 좋은 교재의 선택이 필요하고 이런 거예요.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 반복을 암기를 하려면 이해가 선행돼야 암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데, 그러면 일단은 시간이 많다. 내가 보통 이제 한 6개월 전, 이때 1년 전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 한 6개월 전부터 시작하고 이제 시험 접수가 한 6월 달쯤에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한 2-3개월 정도 전에 이렇게 이제 시작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시험 기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첫 번째는 가장 객관식의 기본이 되는 것은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그동안에 어떻게 문제가 나왔고 어느 범위에서 어느 영역에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이 기출문제를 보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나요? 문제를 풀 수조차 없어요. 그런데 이걸 다 보고 그냥 답만 베껴요? 암기해요? 그런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기본적인 이론, 학습이 필요한데 그게 기본서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기본서를 내용이 아주 방대한, 시간이 많다면 내용이 방대하고 풍부한 그런 서적을 봐가지고 천천히 이해를 하면서 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한정된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그걸 간추려 놓은 책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책을 제가 이제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핵심 정리 내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핵심으로 되다 보니까 그 내용의 이해가 잘 가기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강의를 통해서 그 이해를 돕는 작업을 하는 거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요. 이 과정에 시간을 줄이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서를 쭉 그냥 읽어만 나가면요, 포인트가 없어요. 물론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그 어떤 그 중요 부분, 암기할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냥 책만 쭉 읽으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다른 방식으로 각성을 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출문제예요. 근데 이 기출문제를요, 처음에는 기본서를 읽어 나가면서 기출문제를 같이 보는 게 좋거든요. 그럴 때 진도별로 된 기출문제를 보는 게 좋겠죠? 진도별로 나와 있는 내 진도에 맞는 문제가 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연도별로 나와 있는 거를 보면 그것까지 찾아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시간을 줄여들기 위해서 제가 진도별로 기출문제집을 낸 거예요. 또. 그래서 이 진도별 기출문제로 도움을 받고, 또 해설이 상세하게 돼 있으니까 그걸로 도움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피드백이 계속 돼야 돼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오고. 그런데 이 진도별 문제집을 풀면 좋겠지만, 그마저도 시간을 줄여드린 게 이 기본서에다가 옆에다가 OX 문제를 달아놨어요. 핵심 정리한 내용에 OX 문제를 달아서 그 내용 바로 옆에다가 이 내용을 써놓은 게 이제 특징이에요. 이번에 책이. 그렇게 해서 기출 문제의 그 OX 문제를 기본서 보면서 바로바로 체크하면서 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그 책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옆에 그 OX 문제가 많이 쌓여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중요하고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구나. 가시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강약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집과 같이 이거는 이제 문제 형식 오지선다 형태로 내가 이거를 풀어낼 수가 있는지를 이제 봐야겠죠. 그렇게 해서 풀고 그렇게 해서 이게 몇 번 반복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강의를 할 때요, 요새 강의는 그 속도 조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강의 들으실 때는 본래 속도로 들으시다가 나중에 이제 전부 본 다음에 한 번 더 듣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시간이 되시면. 그러면 뭐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빠른 속도로 해서 쫙 돌려보는 거죠. 또 그러면 훨씬 더 리마인드가 되면서 전체 1과목부터 4과목까지 어떤 구조로 돼 있고 그 내용이 이해가 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험에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아니면 시간이 없으면 한 일주일 전부터 시작하셔도 되는데, 한 달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도별 기출문제 있죠? 이거는 시험 문제 그대로를 뽑아가지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연도별로 돼 있는 거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첫 시간에 이게 이제 제가 채권 여기 나와 있는 과목들을 제목을 적어 놓은 건데, 이 1과목과 3과목이 같은 시간에 보고요. 2과목과 4과목이 같은 시간에 보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 1, 2과목이 내용이 많고 풍부해요. 그리고 중요도가 높아요. 그리고 3, 4과목은 좀 간단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 시간의 안배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배치를 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도별로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쭉, 이제 물론 이건 과목별로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한 5개년 정도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연도별로 매년 시험이 끝나면 제가 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강의를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고, 그러면 이 내용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될 거 아닙니까? 반복이라 그랬습니까? 암기는 반복이라 그랬어요. 반복이 되고 시험 보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그때쯤에는 여기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점수만 넘으면 되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좀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이게 이제 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주로. 그러면 법이라는 건요, 사회적인 어떤 경제 상황이 변하고 사회 상황이 변하면 개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행이 또 되거든요, 개정된 법이. 그래서 그 개정법에 대한 체크, 개정법 체크가 필요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시험 1까지 이전에 시행이 되는 법률을 기준으로 해요. 특히 뭐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뭐 한 2, 3년을 주기로 계속 바뀌었잖아요, 이율이. 그러니까 지금 시행되는 거는 어떤 이율인가 이런 거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죠. 특히 그 법제처 사이트에 보면은 제가 교재에도 그 사이트 주소를 적어놨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거기다가 관련 법을 치면 돼요. 법률명을 딱 치면 그 법이 나와요. 그리고 그 개정 연역이나 개정 취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클릭해 보면 어떤 부분이 개정됐는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관련 조문을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검토를 해보시고, 마지막에 시험 보기 하루 전이나 또는 그 당일날 아침 뭐 이럴 때, 그때 이제 암기를 해야 될 부분으로 체크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 체크된 부분 위주로 눈으로 바르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로 이제 뭐 벌칙 규정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숫자가 나온 부분들.
이런 것들은 지금 외운다고 뭐 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 시험 합격은 무난하게 하실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과목들의 어떤 구성을 간단히 일별을 할까요? 자, 과목들이 여기 이제 목차 차례를 보시면은 될 텐데, 자, 첫 번째가 채권 일반이죠.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민법 총설에 대한 그 채권 일반, 그리고 금융채권에 관한 거하고 채권의 확보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민법, 상법, 그리고 어음수표법, 그 다음에 채권의 확보에 관한 그런 보증이나 담보 이런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채권 관리 방법, 이게 이 과목인데 거기에는 이제 보존 관리의 의무회수, 그 다음에 채권의 보존, 그리고 소송 실무, 민사 집행 이렇게 나오죠. 그럼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채권의 소멸이라는 민법 규정들이 있어요. 변제, 대물 변제, 공탁, 상계, 경계, 면제, 현동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게 따른 의무회수, 임으로 변제받는 거. 그 다음에 채권의 보존은 뭐냐면 소재계하면서 보존 절차를 취하는 거예요. 가압류 가처분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취하는 거고. 소송 실무, 이제 집행권을 얻기 위해서 판결을 받는 절차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민사 집행, 판결을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해야죠. 강제 집행할 때 각 대상별로 강제 집행 방법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용관리 실무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신용정보 총설, 그리고 신용정보 관리, 채권 상담 관리, 행불 관리, 그리고 신용회복 지원제도, 그리고 신용 관련 법규 제도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단행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용관리사가 신용 관련 업무를 진행할 때 그 내용들, 그 내용이 구체적인 단행법들 있죠. 신용정보법이라든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또 개인정보보호법 뭐 이런 부분도 제가 이제 여기다가 자세히 수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부실채권에 관한 내용하고 이제 행방불명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신용회복 지원제도는 그 회생파산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제 개인 워크아웃 이런 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각종 그 단행법들, 대법법, 이자 제한법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 관리 및 민원 예방 부분은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죠. 신용관리 담당자 자세, 역할, 뭐 고객 만족, 가이드라인, 민원 예방, 그 다음에 뭐 신용정보법 현황, 전망, 금융 경제 상식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고객 만족 부분이에요. 그거 TA 이론 있죠? 그리고 CS와 MOT 나오는데 이건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오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채권 출시 업무 가이드라인 부분이에요. 이거는 법에 규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신용관리사가 실무를 진행할 때 정말 유념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구체화돼서 나온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금융경제 상식은 매년 한 두세 문제 정도 상식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변별력을 갖기 위한 문제예요. 다 100점 맞아버리면 안 되니까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미 기출이 되어서 나왔던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주제별로 카테고리화 시켜가지고 내용을 보고 이것 말고도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상식 분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그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채권 1과목이죠. 거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총설 부분인데요. 민법 서설 내용이죠. 자, 민법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나오죠. 민법의 법원을 볼까요? 이 법원이 뭐 우리가 뭐 건물, 기관으로서 법원을 말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자, 법원이란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적용해야 할 기준, 즉 법의 존재 형식 내지 법을 인식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 이런 거죠. 그래서 민법 1조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해서 법원과 적용 순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민법 서설 부분을 이제 좀 세목을 쓰면서 할까요? 이제 민법의 의의가 나오고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민법의 법원에 대한 거죠. 법원. 자, 이 법원에 성문민법과 불문민법이 있어요. 성문법이라고 하는데 불문민법. 자, 성문민법은 민법 전을 의미하겠죠?
예, 민법 1조의 법률이 이제 이런 거고, 불문민법이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관습법하고 사실인 관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인 관습에 대한 내용이 민법에 조문이 있는데, 이 관습법이라는 게 이제 판례상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보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에 관해요? 반복적으로 행해진 관행이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을 얻어서 법규범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 것. 개념을 아시겠죠? 법적 확신을 얻어야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요건으로서 분설해서 쓰자면, 첫 번째가 관행이 존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관행에 대한 법적 확신을 취득해야 되고, 세 번째가 관행이 전체 법질서 및 선량한 보수 기타 사실서에 반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그 효력은요, 이게 이제 법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이나 증명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그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적용되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주장한 것만 법원이 판단하게 돼 있는데, 그에 반해서 직권조사주의, 직권조사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알아서 고려하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게 그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OX 문제를 한번 보면, 관습법은 그 전부가 불분명하므로 관습법을 원용하는 당사자가 주장,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법원성을 인정한다? 그건 아니죠.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문법과 우열을 볼까요? 학설은 뭐 대립하지만 판례에 보면은 가정의료준칙 제13조에 관해서 나온 얘기가 있는데, 이 규정과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민법 제1조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해서 변경적 효력서 입장이에요. 그리고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관계. 학설은 뭐 대체로 이제 부정한다 했는데, 판례가 중요하죠. 양자를 구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판례 나온 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거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차이에 대한 건데, 자,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게 이르는 것을 말하고,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 규범인 점에서는 관습법과 같으나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 법적 확신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네요. 그리고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네요. 그런데 사실은 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것에 그친다. 법적인 효력이 없다.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이 주장 입증 책임 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죠. 앞에서도 봤듯이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 기다림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걸 확정하는데,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된다. 그런데 관습이 그 전부 자체도 명확하지 않고, 또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법적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까지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가리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 일을 알 수 없다 하면 결국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겠죠. 나한테 유리한 상황이니까 먼저 주장을 해야만 법원이 받아들여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인 관습의 범위를 볼까요?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체가 인정되는 분야,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의무 규정인 경우에 법률행위 해석 기준으로서 또 의사보충 기능으로 이를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위에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강행 규정인 경우에는 강행 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 규정 스스로 관습에 따라서 위임한 경우 외에는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만 의무 규정인 경우에만 주로 적용하고, 강행 규정도 이런 예외적인 규정에만 사실인 관습을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기타. 조리. 사물의 본성 또는 자연의 이치 또는 법의 일반 원리를 말합니다. 경험칙, 사회통념, 신의 성질 이런 거고. 판례의 구속력. 그 재판이란 게 현존하는 법을 사안에 적용할 뿐 스스로 법을 정립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이 쌓여도 바로 법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판결이라는 게 있죠. 판결. 그건 하나의 재판에서 나온 결론이에요. 그 판결이 여러 개가 쌓여서 하나의 예가 형성이 되면 그게 판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적인 흐름이 딱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다고 하는 이유는 하급심에서 판례의 변경,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상급심 판례와 배치되는 결정을 내릴 수는 있어요. 판사 자기 어떤 판단에 따라서. 그런데 그게 이제 3심을 거치는 과정에서 나중에 가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깨질 수가 있잖아요.
명확하게 형성된 판례라면, 그러면 거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그걸 고려해서 하급심 판사는 판례 판결을 내리게 되겠죠. 다만 이제 사회 상황이 바뀌고, 사회적인 여론 자체가 대법원 판례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하급심에서 판결을 내려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뀌게 되겠죠. 다음에 민법 기본 원리. 이걸 지우고 이제 할까요? 자, 기본 원리. 자, 근대 민법은 사유재산 존중 원칙, 사적 자치 원칙, 과실책임 원칙, 3대 원칙이에요. 을 인정하면서 거래 안전 등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3대 원칙을 제한했죠.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 폐해가 계속 나타나요. 황금 만능주의 뭐 이런 사상이 나타나면서 현대 민법이 자유인격 원칙과 공공복리 원칙을 최고 원리로 하고 그 실천 원리로 신은성실 거래 안전 사회 질서 이런 것 등이 제약 안에서 수정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렇더라도 현대에도 여전히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생각하는 거는 뭐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본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민법의 적용 및 해석. 자, 민법의 적용. 재판에서 법규로부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 법적 판단을 도출하는 것. 이게 이제 3단 논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 구체적 사안을 소전제로 해가지고 추상적인 법규범인 대전제에 포섭을 시켜가지고 결론으로 재판을 도출하는 거죠. 그 사실 확정은 증거에 의하는데 증명부담을 더는 추정과 간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추정 간주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개념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많이 쓰이니까. 밑에 개념이 나옵니다. 자, 추정. 불명확한 사실을 일단 존재하는 것으로 정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민법에 이제 뭐뭐로 추정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옆에 예문. 민법 제30조 있죠? 이게 이제 동시사망 추정에 관한 내용인데 2인 이상이 동일한 유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증에 의해서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주는 성질이 상이한 것을 어느 일정한 법률 관계에 관하여 동일한 것으로 하여 동일한 법률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은 뭐뭐로 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컨대 민법 28조 이게 이제 실종선고의 효과에 관한 거거든요. 실종선고 받은 자는 뭐 일정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반증에 의해서 뒤집을 수 없도록 그건 뭐예요? 사망한 것으로 본 이후에 형성된 그 어떤 거래 관계를 보호하겠다는 취지겠죠. 그죠? 섣불리 이게 뒤집어져 버리면 그 이후에 계속 예를 들어서 사망자의 재산이어서 상속인이 받아서 제3자한테 매각을 한 부동산 그거가 사망하지 않았다. 그럼 상속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제3자 취득은 무효다. 이렇게 돼 버리면 뭐 거래 관계가 굉장히 혼란에 빠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딱 결정을 지어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양자의 고별은 당사자가 반증을 제시하면 추정된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간주와 다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민법의 해석. 자, 해석이 뭐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축소 해석, 확장 해석 등. 근데 이제 해석과 관련된 용어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준용이라고 하는 거는 입법 기술상의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그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민법전이 뭐 1000몇 조 정도 되는데 그것도 준용이라는 기술을 입법상의 기술을 써서 그만큼 줄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기술을 하려면 뭐 3000조, 4000조, 만조도 부족하겠죠. 그죠?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면서 조금씩 다르지만 준용 입법 기술이 없으면 다 적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입법 기술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용이라는 개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선의 악의. 이거는 어떤 사정에 대한 인식 여부죠. 뭐 착하다, 나쁘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어떤 사실을 아냐 모르냐예요. 그래서 어떤 걸 모르면 선의, 알면 악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3자는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 외의 모든 자를 지칭하고요. 대항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 당사자가 제3자에게 법률 효력을 주장한 예컨대 채권 양도를 했을 때 그 채권 양도인이 양도 통지를 채무자한테 하거든요. 그럴 때 뭐 그 일반적인 우편으로 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확정일자에 있는 증서로 통지, 보통 내용 증명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통지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률행위 효력을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주장하는 그런 걸 대항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자, 권리에 대한 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권리에 대한 거죠. 자, 첫 번째가 법률 관계와 권리 의무. 자, 법률 관계라는 건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의무 관계가 있죠. 중간쯤 내려와서 다시 말하면 부분 볼까요? 권리란 법에 의해 일정한 이익을 양수하기 위하여 부여된 힘을 말하고, 의무란 권리에 대응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구속력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권리의 의 부분에 일정한 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법률상의 힘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갑이 을에게 X란 토지를 매매했어요. 매매라는 건 이 사람이 매도인이고 팔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의무를 갖나요? 의무 측면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니까. 이 사람은 토지를 인도할 의무를 갖죠. 일단 토지 인도에 대한 의무를 갖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형식주의를 취해가지고 토지만 인도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등기 이전까지 해줘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의무를 갖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등기 이전을 하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죠. 매매 대금 지급 의무를 갖는 거예요. 이들 사이에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라서 양측에서 의무를 이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이행하거든요. 동시이행 관계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매매대금 매매 계약을 한 이 토지에서 뭔가 하자가 있다. 그러면 담보 책임을 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의무 측면에서 봤는데 권리 측면으로 바꿔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매도인 입장에서는요,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가 이렇게 쌍으로 같은 당사자에 따라서는 다른 입장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예를 들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이 있죠.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그런 해당되는 예들이 나와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자, 권한을 한번 볼까요? 자, 타인을 위하여 그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권한이라고 하고요. 자, 대리인의 대리권, 법인의 이사의 대리권, 대표권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대리인의 대리 권한 이렇게 법인 이사의 대표 권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처음에 기억을 해놓으면 좋겠죠. 법률상 자격에 대한 거니까. 그리고 권능이 나오죠.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 예를 들어서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 사용수익 처분 권능이 생기거든요. 이때 사용수익 처분이 소유자가 가지는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권능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권원이라는 게 있죠. 아까 법원도 있었잖아요. 법원. 그때 원인은 어떤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원인. 일정한 법률상 사실상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원인을 권원이라고 하는데, 예컨대 타인 부동산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타인 소유권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 예문을 한번 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자, 갑의 토지예요. 을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갑 입장에서는 토지를 사용수익 처분권 등을 제한하 받고 있잖아요. 을 때문에. 이럴 경우에 갑의 입장에서는 을에게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 청구, 청구권, 이게 이제 민법 10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소유권에 의해서 방해배제를 청구해서 이게 이제 소송 형태로 가면 건물 철거 청구 청구 소송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판결을 받아서 나중에 집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을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갑이 을에게 철거 청구를, 을이 건물을 지을 때는요, 아무 이유 없이 무단으로 짓는 경우가 흔하겠습니까? 그 전에 이미 뭐 토지 소유자가 배제를 시키겠죠. 그런데 을의 입장에서는 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 정당한 권한. 이게 뭐가 있어요? 지상권이라든가 또는 임차권이라든가 뭐 전세권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거를 맺고 지금 계약을 맺어서 건물을 지은 거다. 땅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정당한 내가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항변을 해볼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건물청구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하겠죠. 그죠? 이런 증거, 계약서 같은 걸 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 권리반사 반사적 효과. 이거는 뭐 법률이 특정인 또는 일반인에게 어떤 행위를 명하는 경우에 다른 특정인 또는 일반인이 어떤 이익을 누리는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그 권리반사 반사권이라고 하는데, 예컨대 교통법규에 의해 사람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뭐 반사적 이익이라서 이 이익을 누리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는 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할 법률상 구속인데, 보통은 이제 권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경우, 취소, 추인,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의 경우에 일방적 의사표시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의무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공고의무, 등기 의무, 감독 의무,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권리의 종류. 자, 이 권리의 종류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 중요하죠. 왜냐면 내용상 중요성보다는 시험 출제하기가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초기 시험 문제에 이런 게 많았었죠. 간단하게 시험 문제 내고 사건 내기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자, 공권과 사건으로 구별할 수 있고 민법상 걸린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자, 이건 한번 여기다가 이제 기재를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시험에 섞어서 나올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크게 여러 가지 다른 기준도 있을 수 있지만 권리의 종류를 나눌 때요, 내용에 의한 분류하고 작용 또는 효력에 의한 분류, 이런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에 뭐가 있는지를 먼저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 내용에 의한 분류는 첫 번째 재산권이죠. 자, 재산권을 한번 볼까요? 자,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을 누리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권리를 총칭해서 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물권, 채권, 무채재산권이 있죠. 그래서 물권, 권리자가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 인정하는 물권 8개 있죠. 점유권, 소유권,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주유권, 저당권. 제가 이렇게 끊어 있는 거는 그 카테고리별로 끊어 있는 거예요. 성격상. 그리고 광화권, 어업권 같은 거는 물건을 직접 지배하진 않지만 독점적으로 물건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준물권이라고 부르고 물권에 준해서 취급하죠. 그 다음에 채권은요,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계약과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고, 이걸 이제 채권법에서 다루는 거죠. 그리고 무채재산권, 지적재산권은 저작, 발명 등 정치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예요. 특허권, 실용실험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각각 특별법이 있죠. 그래서 OX문제를 보면 점유권과 강화권은 무채재산권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틀렸죠? 점유권은 뭐예요? 물권, 강화권은 준물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격권, 두 번째 인격권. 자,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누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예요. 생명, 신체, 정신, 자유에 대한 권리고, 명예, 신용, 정조, 성명, 초상, 사생활 보호 같은 걸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권. 이걸 이제 신분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족관 신분에 따른 생활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죠. 그래서 일신 전속권이에요. 그래서 이 인격권하고요, 신분권하고 용어상으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왠지 재산권하고는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 두 개는 헷갈리죠. 그래서 시험에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인격권은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누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신분권이라고 한다? 아니죠.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원권.
사원권은 일반 개인이 아니고 법인 같은 데서 나올 수 있는 거. 그 법인의 구성원이 사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의권과 공익권이 있어요. 사단의 구성원이 그 지위에 기하여 사단에 대해 가지는 여러 가지 권리 의무 총칭해서 하고 자의권, 공익권인데 상법 적용받는 회사는 자의권, 민법 적용받는 비영리법인은 공익권이 중심을 이룬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작용 효력에 관한 분류 있죠? 자, 여기에서 자, 지배권.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죠. 이게 물권이 대표적이죠.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가지니까. 그리고 무체재산권, 인격권도 여기에 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배권에 대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침해자, 방해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OX 문제를 보면 지배권은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산권에만 인정되는 권리다? 아니에요. 카테고리가 다르잖아요. 이게 지배권에 재산권, 재산권도 포함될 수 있고 그 외에 인격권이나 무체재산권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죠? 무체재산권도 물론 재산권의 일종이지만. 그리고 청구권 있죠? 두 번째. 자,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 자기 또는 부자기를 요구하는 권리가 청구권인데, 보통 이제 이게 이제 채권에서 나오잖아요. 채권이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권리에 의해서도 발생해요. 즉,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형성권. 이게 매우 중요하죠? 형성권.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권리로서 명문 규정이 있을 때에만 인정되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 큰 형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이제, 그러니까 권리자 일방 의사표시만으로 그거는 재판 외, 그리고 재판상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판상으로만 가능한 권리가 있고, 이것 두 개를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권리자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서 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법률행위 동의권, 취소, 추인, 계약 해제, 해지, 상계, 이런 거죠. 약혼 해제, 상속 포기. 그 청구권이라고 붙었더라도 형성권인 게 있거든요. 이건 좀 외워야 되겠죠. 지료증감 청구권, 지상 매수 청구권, 부속 매수 청구권, 매매대금 감액 청구권, 공유물 분할 청구권, 이런 것들. 그래서 옆에 OX 문제를 보면 상속 포기권은 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형성권이에요? 아니죠.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발생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판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판결에 의해 효과 발생하는 것. 채권자 취소권, 민법 406조 하고 슬래시를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나머지 걸 보면 전부 혼인 취소, 재판상 이혼, 친생 부인, 입양 취소, 재판상 파양, 가족법상의 권리들이죠. 그런데 채권자 취소권은 재산법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실무에서도 많이 발생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옆에 OX 문제를 볼까요? 채권자 취소권은 재판을 통하여 행사돼야만 권리가 아니다? 아니고요. 행사돼야죠. 그리고 재판상 이혼권은 재판상 재판의 권리를 행사하여 효과를 발생하는 권리다? 여기에 보면 이혼권이요. 그 이혼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합의 이혼이 있고 강제 이혼이 있어요. 강제 이혼이 바로 재판상 이혼인데, 그러니까 이혼하는 방법이 합의 이혼은 재판 외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강제 이혼은 뭐예요? 재판상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재판상 이혼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뭔 재판 외에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용어 자체가 이제 의미가 바뀌었죠. 그리고 네 번째가 항변권이라는 게 있죠. 자,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일정한 사유에 의해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아까도 매매계약에서 그 소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항변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소유권 있는 건 인정하는데 내가 여기에 정당한 권리가 있어.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항변권에 그 청구권 행사를 일시적 저지하는 영기적 항변권과 영구적 저지하는 영구적 항변권이 있어요. 그 영기적 항변권은 동시행 항변권이나 보증인의 최고검색 항변권 이런 거죠. 그리고 영구적 저지할 수 있는 영구적 항변권은 상속 한정 승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은 OX 문제,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권리 변경을 가져오는 형성권이다? 아니에요. 카테고리가 작용 효력에 관한 분류에서 다른 카테고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증인의 최고검색 항변권은 영구적 항변권이다? 아니죠. 영기적 항변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를 푸는 거는요, 이렇게 재산권, 인격권 뭐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내용, 재산권의 실내들 있죠? 청구권의 예, 형성권의 예, 이거 가지고 섞어가지고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이 내용에 관한 분류고 어떤 내용이 작용 및 효력에 관한 분류인가를 먼저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게 문제를 푸는 절반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구별을 지어놔야만 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기타 분류, 절대권, 상대권. 절대권은 뭐 대세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고, 지배권이 속하죠. 지배권. 분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상대권은 대인권으로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채권 등 청구권. 채권 등 청구권. 그리고 일신전속권, 비전속권. 일신전속권은 두 가지로 나눠요. 귀속상 일신전속권과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 나누거든요. 귀속상 일신전속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어떤 특정인에게만 귀속돼야 되고, 따라서 양도성과 상수성이 없는 권리예요. 그리고 행사상 일신전속권은 권리자 자신이 행사해야만 의미가 있고, 타인이 권리자를 대신하거나 대위해서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암기를 했냐면, 귀속상은 비양도 비상속이고요. 행사상은 비대리 비대위 이렇게 이제 외웠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된 권리, 종된 권리. 나중에 이제 주물종물 이론에서도 나올 텐데, 다른 권리에 대해서 종속관계에 서는 권리를 종된 권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원본 채권에 대한 이자 채권, 원본에 대한 일정 이율 있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이율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거. 따라서 원본 채권에 보정을 하겠죠. 종속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주된 권리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는데, 민법 100조 2항 주물종물 이론을 유추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OX문제를 보면,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이자채권, 보증인에 대한 채권은 모두 종된 권리다? 앞에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은 종된 권리는 아니죠. 이자채권이나 보증인에 대한 채권, 이런 것들이 종된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기대권. 권리 발생 요건 중 일부만 발생하고 있을 뿐이지, 남은 요건이 실존되면 장차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현재 그런 기대 상태를 권리로 보정하는 것.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 조건부 권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권리의 충돌과 경합을 볼까요? 자, 권리 충돌은요, 동일한 객체에 대하여 수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객체가 그 권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을 때가 있죠. 그걸 이제 권리 충돌이라고 해요. 그런데 권리 경합을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하나의 생활 사실이 수개의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서 그 결과 수개의 권리가 발생한다. 그럼 뭐예요? 권리 충돌은 하나의 그 객체에 대해서 수개의 권리가 존재한다. 그 권리가 존재하는 것들의 그 권리자들은 다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물권과 채권, 또 물권 상호간, 채권 상호간, 이런 경우니까. 근데 권리 경합은 하나의 생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사람은 한 명인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약상 권리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의한 청구권이 경합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권리 경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해요. 권리 충돌. 이걸 알아야만 그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시험관리사가. 그래서 물권 상호간에 보면 소유권과 제한물권, 지상권, 전세권 등 사이의 제한물권의 성질상 그것이 언제나 소유권에 우선한다. 그러니까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소유권보다 우선한다는 거죠. 즉 뭐냐면 전세기간 동안 소유자가 그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고 전세권자가 사용하잖아요. 배타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OX 문제 보면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에서는 소유권이 우선한다? 아니죠. 제한물권이 우선하죠. 그리고 같은 종류 물권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후에 성립한 권리가 우선한다. 그죠? 저당권이나 전세권 이런 것들이 등기부에 보면은 등기 순위가 매겨져 있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선 순위자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채권 상호간에는요. 채권자 평등 원칙에 의해서 동일 채무자에 대한 수개의 채권은 발생 원인, 발생 시기, 채권액을 불문하고 평등하게 다뤄져서 우열이 없어요. 그래서 채무자는 채권자는 누구한테 이행하든 자유고 먼저 급부받는 자가 만족을 얻고 다른 채권자는 나머지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선행주의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채권 압류를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해봐요. 내가 채권 압류를 했어요. 갑이 채권자고 채무자가 을인데,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예금 채권이 있어요. 이게 은행이에요. 은행. 그래서 갑이 이제 채권 압류를 했죠. 근데 을에 대한 채권자가 갑 말고도 또 A라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여기 압류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 전에 여기 압류가 됐는지는 외관상으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들어왔어요.
그럴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죠. 그죠? 그러면 채권자들의 순위가 문제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채권자들은 평등하다면서요. 그래서 먼저 이 사람이 들어왔고 이 사람이 나중에 들어왔더라도 이 사람이 뭔가 선행해서 추심신고 등을 통해서 먼저 받아가지 않는 이상은 A하고 똑같이 받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3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돼? 이때 그 법원 공탁소에다가 공탁을 하고 나중에 배당 절차를 통해서 채권액에 따라 안분 배당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갑이 그러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먼저 들어오고 돈을 추심금 요청을 해가지고 돈을 받은 다음에 법원에 바로 추심신고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면 우선권이 생겨요. 그게 이제 선행주의죠. 그래서 OX 문제를 보면 채권자 평등의 원칙은 채권 상호 간에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적용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려요. 보통 예외가 없는 법칙은 없잖아요. 그리고 채권 상호 간에는 먼저 성립한 채권이 우선한다? 아니죠. 발생 순위를 불문하고 평등하게 다뤄지죠. 그리고 물권과 채권간을 볼까요? 성립 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물권이 우선이죠. 다만 채권이라도 등기된 임차권이나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마친 임차권,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는 그런 것은 물권화된 채권이기 때문에 순위에서 물권과 마찬가지로 다뤄진다. 그래서 OX 문제를 보면 동해물에 대해서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그 성립 시기를 불문하고 채권이 우선한다? 아니죠. 물권이 우선하죠. 그리고 채권과 물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아니죠. 물권이 무조건 우선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후에 성립하는 물권과 동일한 순위예요? 아니죠. 등기된 임차권은 물권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때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권리 경합. 아까 개념은 봤고요. 이제 형성권, 해제권, 취소권이 병존하는 경우도 문제되지만 주로 청구권 경합. 이 문제돼요. 아까 그 계약상 권리와 불법행위에 대한 채권. 이게 이제 경합하는 경우 있죠. 그리고 이제 법규 경합, 법조 경합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 생활사실이 수개 벽구가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지만 한 법규가 다른 법규를 배제하고 우선 적용되는 경우. 이 경우는 뭐예요? 일반법과 특별법에 있을 때 특별법 우선의 원칙 있죠? 그러면 일반법은 배제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법조 경합이라고 하는 건데 이 권리 경합에서 이제 아까 청구권 경합 이게 이제 주로 문제가 되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